바라무는 바다 부산 외곽의 작은 포구 마을, 어둑한 새벽 바닷바람이 마당을 휩쓴다. 그 속에서 김윤희 할머니, 70을 넘긴 키 작은 여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찬 기운이 스며드는 아침, 그녀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린다. 여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당신은 잘 있나요? 할머니는 내내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돈다. 이제 집안에는 그녀 혼자다. 누렇게 바랜 벽지와 바닷물에 삭은 나무 바닥 위에서 하루하루가 거북하게 지나간다. 윤희의 두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 마당에 작은 화단을 살피고 쭈그려 앉아 꽃을 다듬는다. 이 모든 것이 죽은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는 일처럼 느껴진다. 이웃 박 할머니가 대문 사이로 고개를 내민다. 아이고, 윤희 씨. 아직도 몸이 그리 날쌔시네. 나이가 몇인데? 윤희는 빙긋 웃는다. 살아있으니깐 해야지. 죽지는 않았어. 짧은 미소. 하지만 그 속에는 짙은 고독이 배어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 마당 한가운데에서 김윤희는 초조하게 기다린다. 오늘은 두 아들이 내려온다는 날이다. 서울에서 성공했다는 소문만 무성한.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조차 힘든 아들들이다. 그래도 어미라는 마음에 윤희는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과 고등어 조림까지 손수 준비해뒀다. 식탁 위에 반듯하게 반찬을 올려놓고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 주름이 더 늘었네. 어차피 관심도 없겠지.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집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춰선다. 큰아들 재호의 집요한 목소리, 작은아들 민석의 무뚝뚝한 얼굴. 두 사람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성급함만 가득하다.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재호가 물어본다. 윤희는 다정하게 대답하려고 애쓴다. 그럭저럭 잘 지낸다. 여긴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이 세지만. 너희는 밥은 먹었니? 그러나 두 아들의 대화는 곧 본론으로 치닫는다. 설거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재호가 헛기침을 하며 운을 뗀다.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민석이 입을 뗀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걱정돼서 그래요. 이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무슨 일 생겨도 우리 뭐 할 방법도 없고. 윤희는 목소리가 굳어진다. 내가 무슨 치매라도 왔나? 아직 정정한데. 재호가 한숨을 쉰다. 엄마도 아셔야 하잖아요. 이미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혼자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 집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둘째 민석이 말을 자른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이미 노후돼서 이번에 팔면 가격 꽤 나온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요양원 좋은 데 들어가시면 저희도 부담이 적고 엄마도 안심되고. 뭐라고?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요양원? 너희나 버리겠다는 거냐? 분위기가 냉랭하게 식었다. 재호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린다. 엄마, 이야기 좀 곱게 듣자고요. 저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이러겠어요? 우리도 이제 가정 있고 내 애들 크니 돈이 많이 들고.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민석이 덧붙인다. 사실 이 집은 큰 돈이에요. 팔아서 엄마 생활비도 넉넉히 마련해 드릴 수 있고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이고. 윤희는 두 손을 벌벌 떤다. 성난 바다가 마당까지 밀려들 듯 분노가 치솟는다. 내가 여태까지 뭘 위해 살았는데 니놈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학교 보내느라 내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는 나를 내치겠다는 거냐? 재호가 소리친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만 생각하면 저희 인생은 도대체 언제 시작하냐고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텨요. 윤희가 이를 악문다. 그래. 좋다. 내가 짐이지? 그래. 너희 인생에 내가 짐이지? 분노, 슬픔, 서러움이 뒤섞인 대화 끝에 재호는 차갑게 문을 닫고 일어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내일 요양원 계약하러 올 테니 준비하세요. 민석이 뭔가 더 말하려다 참는다. 엄마, 그냥 좀 곱게 들어가세요. 저희 더 이상 설득 못해요. 두 아들은 거칠게 집을 나가버린다. 윤희는 주저앉아 버린다.
이웃 박 씨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민다. 윤희 씨, 무슨 일 있나요? 윤희는 고개를 돌린다. 박 씨, 이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네. 아무도 해가 저물어 가고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적막하다. 윤희는 부엌에 앉아 손을 떨며 늙은 강아지를 안는다. 얘야, 우리도 곧 쫓겨나겠구나. 그래도 나 이 집 네 아빠랑 지은 집인데. 하지만 문득 거실 저편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온다. 윤희야, 너무 참지 마라. 인생이란 네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윤희는 고개를 흔든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이 왜 내게 이러는 건데. 바닷바람이 집 전체를 뒤흔든다. 잠시 후 윤희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너진다. 여보, 저놈들이 나를 내친데 나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사진을 들어 올린다. 두 눈에 불신과 분노가 어른거린다. 내일이면 다 변하겠지. 내일. 내가 정말 이 집을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바깥에서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세찬 소리를 낸다. 윤희의 절규가 바다의 울음과 뒤섞인다. 혈연의 판결 아침이 밝기도 전에 김윤희의 집 대문 앞으로 두 남자가 서성인다. 첫째 김재호, 둘째 김민석. 얼굴은 굳어있고 눈빛에는 묘한 불안과 초조함이 맴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어느새 서류 봉투와 큼지막한 여행 가방이 넣어져 있다. 윤희는 밤새 뜬 눈으로 뒤척였다. 두 아들이 곧 찾아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 바다의 비릿한 냄새가 머리맡으로 스며든다.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구나.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그때 대문 밖에서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아들 재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문 열어요. 저희 왔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연다. 엄마와 아들들 사이엔 찬 공기가 흐른다. 재호가 애써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려고 하지만 짜증이 맨살에 비친다. 엄마, 저희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민석도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며 거실 의자에 앉는다. 앉으란 소리도 안 했는데 씩씩하게 들어오는구나. 서울 물 먹고 많이 컸다. 윤희가 조소 섞인 눈길로 바라보자 재호가 못 들은 척 종이에 서명을 하라며 봉투를 내민다. 여기 이게 뭐냐? 이건 요양원 입소 동의서예요. 지금 서명하시면 돼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나? 나는 안 가. 절대로. 재호가 언성을 높인다. 엄마, 이거 싫다고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더 이상 지금처럼 못해요.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 누구 인생을 정리하려고 드는 거냐? 윤희가 분노로 떨며 소리친다. 엄마, 고집 그만 부려.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망가진다. 민석이 화를 누르며 말한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 집 이제 값도 더 오를 일 없고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윤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째려본다. 니놈들 결국 돈이구나. 내 애비 살아 생전 내 놈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넣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되려고 내가 허리 꺾고 손마디가 다 부러지도록 일했냐. 재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엄마, 이제 그런 옛날 얘기 그만 좀 해. 지금이 중요해. 우리도 우리 아들, 딸 키우기 빠듯하고 엄마까지 책임질 여력 없다니까. 윤희가 갑자기 일어나 두 팔로 식탁을 쾅 내려친다.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 집은 내 전부야. 니네들 태어나기 전부터 네 아버지랑 벽돌 쌓던 기억 여기에 다 있다. 너희는 그걸 팔아서 제 배만 채우면 다냐, 응? 큰아들 재호가 이성을 잃고 언성을 높인다. 엄마만 엄마냐? 우린 엄마 자식이니까 평생 엄마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라는 거야? 우리도 지친다고. 윤희가 목소리를 가래엎어 절규한다. 그래, 다 지쳐라. 세상 모든 자식들 다 너희처럼 하면 세상의 늙은이들은 다 쓰레기장에 보내면 되겠네? 내가 죽어야만 비로소 편히 살겠다는 거니?
그 순간 두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어금니를 악문다. 민석이 화풀이 하듯 말한다. 엄마, 제발. 이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혼자 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뉴스 안 봐요? 혼자 사는 노인 사고 나는 거. 숨죽인 시간이 흐른다. 윤희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그래, 그깟 자식들. 나는 이제부터 너희 모른다. 내 발로는 절대 안 간다. 살든 죽든 여기서 할 거다. 내 집에서 내 뜻대로. 재호는 고함친다. 더 이상 고집 부리면 경찰이라도 부르겠어요.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윤희가 재호의 뺨을 내리친다. 내 놈이 사람이냐? 네가 인간 새끼야? 내 자식한테 이럴 줄 몰랐네. 민석이 윤희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당긴다. 엄마, 진짜 이러지 마. 그러다 다 망가진다고. 윤희가 몸부림친다. 놔라, 이놈아, 놓으라고.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하냐? 누가 무서워서 으르렁대냐, 내가. 큰 소리에 이웃 몇 명이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비친다. 박씨 아줌마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손을 흔든다. 윤희 씨, 무슨 일이에요? 재호가 이를 악물고 으르렁댄다. 아줌마, 저희 가족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윤희는 결사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로 현관 문짝을 끌어안는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남은 집이야.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끌고 나갈 테면 죽여서 끌고 가라. 두 아들이 억지로 윤희를 끌어내 마당까지 질질 끌고 나온다. 윤희가 비명을 지른다. 야, 욕심만 많고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아. 너희 같은 자식 둘 배, 남보다 못한 외놈 하나가 더 낫겠다. 재호가 뒤를 돌아 문을 쾅 닫아버린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말고 가자. 윤희가 소리친다. 먼저 가라. 나는 여기 남겠다고. 날씨가 추워도 집이 무너져도 버틸 거다. 아무도 내 집 내놓으려 하지 말아라. 하지만 아무리 저항해도 늙고 힘없는 육체로 두 아들 앞에서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 마침내 두 아들은 윤희의 팔을 더 잡아 끌고 억지로 차 트렁크 안에 앉힌다. 트렁크가 닫히며 윤희의 발악이 울음과 함께 터진다. 이놈들아, 하늘이 너희를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내가 죽어도 이 집 저주할 거다. 민석은 뒷좌석에서 싸늘하게 창밖을 바라본다. 엄마, 미안한데 우린 더는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우리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이야. 이참에 좀 체념해. 차가 시동을 걸고 윤희의 집은 멀어져 간다. 마당 위 초라한 감나무, 녹슨 지붕, 남편의 영정까지. 윤희의 절규가 뻗어가던 바닷가 언덕에 찬 바람만이 씁쓸하게 휘돈다. 바다 옆 지옥 차창밖, 아득하게 물든 윤희의 옛집 모습이 이젠 점 하나로 사라진다. 부산 외곽의 복잡한 항구, 소음과 매연, 그리고 낡은 공장 건물들 사이로 차량이 한참을 돌고 돌아 어느 건물 앞에 멈춘다. 바다바람 요양원이라는 큼지막한 간판이 눈에 띈다. 4층짜리 회색 벽돌, 입구는 철문으로 닫혀 있고 유리문 뒤로 낯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도착했습니다. 내려요. 두 아들의 압박하는 듯한 목소리. 윤희는 이미 기력이 빠진 채 멍한 눈으로 차 문을 연다. 문이 닫히자 마치 감옥의 철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 같다. 로비에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와 기계적인 실내 등 하얀 벽지, 섬뜩한 소독약 냄새가 윤희의 콧속을 찌른다. 김윤희 어르신 맞으시죠? 업무복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짓는다. 여기 원장님 계십니다. 입구 구석에 있는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난다. 중년 남자, 두꺼운 안경테, 차가운 인상. 김윤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같을 거예요. 윤희는 한숨 대신 쓴웃음이 나온다. 가족? 여길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무슨 가족? 두 아들은 일상적으로 회계 서류를 주고받으며 생활비와 입소 보증금은 입금해드릴 거예요. 최소 1년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윤희를 제대로 본 적 없는 듯 행정적인 말만 오갈 뿐이다. 잠시 뒤 윤희는 간호사에게 이끌려 복도를 오래 걸어간다. 양옆은 같은 듯 다른 회색 색상의 방문들. 문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복도 끝자락 1인실 공간에 그녀의 새 삶이 있다. 문이 열리고 햇살 한 줌 들지 못하는 방. 철제 싱글 침대, 곰팡이 자국 남은 옷장, 작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는 짙은 공장 굴뚝이 보인다. 짐은 여기에 놔둘게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식사하세요. 약 드실 시간에 꼭 오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벨을 누르세요. 다만 간호 인력이 부족하니 너무 작게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배려, 영혼 없는 매뉴얼. 윤희가 침대에 주저앉자 모든 슬픔이 일시에 밀려온다. 세상이 멈춘 듯 적막하다. 조금 뒤 복도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린다. 창문을 통해 멀리 바다가 파랗게 번지고 있지만 유리 너머 풍경이 마치 먼 환상처럼 느껴진다. 점심시간 간호사 호출에 맞춰 윤희가 간신히 일어난다. 식당은 삭막하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무기력한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있다. 누군가 울먹였고 누군가는 벽만 보며 무념무상이다. 그 옆에 테이블에서 낯선 할머니가 쏘아보는 듯 말을 던진다. 새로운 사람이죠? 여긴 살만한 데 아니에요. 적응이나 잘 하슈. 윤희는 대답하지 않는다. 트레이 위엔 미지근한 밥과 묽은 국, 잘 씹히지 않는 단무지 한 조각, 그리고 흐물흐물한 콩나물 무침. 식사를 끝낸 뒤 윤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오지만 머릿속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적응이나 잘 하슈라는 할머니의 목소리만 맴돈다. 밤이 찾아온다. 복도에선 불빛이 꺼지고 방 안에는 스산한 어둠만 남는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거칠게 열다가 닫는 소리. 벽 넘어서 들려오는 몽롱한 신음소리. 멀리선 누군가 울부짖는다. 윤희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 여보, 나 여기 갇혔어. 냄새나고 시끄럽고 내가 짐짝이 된 것 같아. 스스로 눈물마저 나오지 않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일까.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뚱뚱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선다. 여기 내 자리야. 오늘부턴 우리 둘이 룸메이트래. 네. 윤희는 힘없이 대답한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온다. 나 박동순이야. 제주에서 왔다고 들었어. 아들놈들이 날 그냥 여기 갖다 놓더라고. 윤희는 애써 미소를 짓는다. 나도 그래. 나는 부산에서 평생 살았어. 아들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하더라.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쓰라린 채 그저 침묵. 다음 날 새벽 윤희는 방 안에서 기상 벨소리에 깬다. 밖에선 간호사가 고함친다. 10시 반입니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침 식사 준비하세요. 노인들이 줄지어 식당으로 끌려간다. 누군가는 목발에 의지한 채,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밥상을 마주하며 박동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긴 지옥이야. 아무도 인간 대접 안 해. 아들놈들도 전화 한 통 없다. 윤희도 낮게 속삭인다. 우리 같은 사람, 나가봤자 돌아갈 데도 없다고 생각하겠지.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화를 낸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다루면 안 되지 않냐? 하지만 간호사는 차갑게 말한다. 노인 어르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기선 다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윤희는 밥그릇을 바라본다.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이라면 너무 쓸쓸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 며칠째 그런 나날이 반복된다. 인간사에서 점점 밀려나. 아무 목소리도 못 내는 중년들. 창밖 바다 소리마저 목구름을 삼키는 듯하다. 이따금 복도에서 동료 노인들 사이 다툼이 벌어진다. 네가 내 죽 먹었잖아. 이 손은 왜 여기 붙어 있냐? 죽은 줄 알았지. 간호사들은 무표정하게 이를 제지한다. 문제 일으키면 가족들에게 연락 갑니다. 잘 하셔야 해요. 동순 할머니가 허탈하게 쓴웃음을 짓는다. 여기선 사람 패는 것도 욕하는 것도 울부짖는 것도 다 소용없어. 시스템이니까.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지 없다.
방 구석에 웅크린 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이불만 뒤집어 쓴다. 밤이면 또 다른 울음, 신음, 죽겠다는 중얼거림이 곳곳에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바다는 멀리 있는데 지옥은 바로 이곳임을 이제는 윤희도 점점 더 선명히 알아간다. 아침에 다시 간호사가 문을 두드린다. 김윤희 어르신, 오늘 체조 시간 있으니 나오세요. 안 나오면 생활기록에 체크됩니다. 윤희는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의미 없어요.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해요? 그냥 두세요. 간호사는 차갑게 말한다. 못 나오겠으면 가족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윤희는 속으로 외친다. 널 위해 살아온 게 아니야, 내 자식들아. 근데 왜 난 죄인처럼 여기에, 왜 여기서 날 심판하지? 이렇게. 여긴 바다 옆의 지옥. 도망칠 곳도 손 내밀 곳도 없이 매일이 절망과 침묵 속에서 그렇게 흘러간다. 제주에서 온 만남. 기막힌 공범. 새벽엔 유난히 바다바람이 심하지. 이른 아침, 김윤희가 희미한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억센 항구의 추랑 사이렌, 먼 바다 갈매기 소리, 그 밖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콘크리트 방 안 아련한 고향집 냄새조차 사라진 채 썩은 약 냄새만이 코를 찌른다. 그녀의 룸메이트 박동수는 이른 새벽부터 불만 섞인 신음으로 기지개를 켠다. 제주에서 태어나 일생을 어촌에서 보낸 얼굴에 바람과 짠물의 자국이 진하게 남은 여자다. 동수는 윤희의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극적이고 말없이 조용하지만 어딘가 까탈스러운 느낌. 할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 열어야 해. 이렇게 창덕에 공기가 막히면 하루 종일 답답해진다니까. 첫 마디부터 명령조다. 윤희는 짧게 대꾸한다. 여긴 시끄러워서 창문 여나 닫으나 별 차이 없어요. 동수는 투덜거리며 이불을 정리하다가 윤희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느낀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아뇨, 그냥 제주에서 오셨다길래 전엔 어떤 식구들과 살았는지 그런 거요. 동순의 표정이 일순 어두워진다. 식구? 나야 애들 둘, 남편 하나 있었지. 근데 다 필요 없더라. 늙으니까 다 버리고 자기 인생 산다고. 여길 보는 순간 우리 집 개까지 그리워지는 것 같아. 허탈한 웃음. 윤희는 그 마음을 알듯 말듯 하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두 할머니는 처음으로 걷는 속도를 맞춘다. 동순이 혼잣말처럼 묻는다. 근데 아줌마는 왜 여길 오게 됐대? 내가 본 벤 멀쩡해 배는데? 윤희는 잠시 멈칫하다. 침착하게 응수한다. 나도 몰라. 자식들한텐 그냥 버리는 게 정상이래. 언젠간 내가 짐이 된대나? 세상 다 똑같구만. 동순의 저음에 짙은 분노가 묻어난다. 아침 식사가 무미건조하게 끝난다. 윤희는 방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의 손에 살짝 밀려 넘어질 뻔한다. 조심 좀 하세요. 박동순이 대신 소리친다. 여긴 워낙 별의별 인간들 다 있지. 저 멀뚱한 할아범들도 그나마 말이 통하는 편이고 못된 간호사 몇 놈만 피하면 살만해. 윤희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되묻는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서로 경계해요? 동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동맹이든 적이든 여긴 피 섞인 가족 없어. 다 결국 남이니까. 오후 햇살이 비칠 무렵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다. 동순이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 아줌마, 현금 좀 갖고 있어? 예? 조금 소일거리 하려고 모아둔 것뿐인데 왜요? 동순이 소근소근 속삭인다. 탈출할 생각 없어? 여기서 하루라도 더 버티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윤희는 동공이 흔들린다.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고 동순이 더 밀착해서 속삭인다. 야간에 문단속 느슨한 시간 알아봐뒀어. 밤잠 없는 직원 틈통이도 파악했고 근데 혼자선 위험해. 둘이서 탈출해야 도망칠 수 있다고. 윤희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젓는다. 혹시 실패하면 우리 그냥 완전히 미친 노인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순이 낮게 한숨을 쉰다. 난 미친년 소리는 하루에 10번도 듣는다.
난 이미 여기선 죄인인걸. 그녀가 자신의 팔을 쓸어내리며 말한다. 처음엔 하루만 참자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하루만 더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줌마는 안 그래? 윤희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나도 비슷해요. 자식들이 준다고 한 안전, 편안함? 그게 결국 이런 감옥이라고 상상 못했어요. 그날 밤 누가 기척을 내며 복도를 지나간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윤희, 우리 나가면 어딜 가지? 가족들은 다 연락 끊었던데? 동순, 나는 제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고 돈 좀만 모이면 여객선이라도 탈 거야. 아줌마는 그냥 다시 네 집 앞에 바닥에 썩어봐. 그래도 여기보단 낫지. 윤희가 난감하게 웃는다. 진짜 성공하면 영화 한 편 만들 수 있겠네요. 두 할머니의 도주극. 동순이 가만히 쳐다본다. 웃지 마. 난 진심이야. 어차피 죽으려고 굶으며 버티느니 그냥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숨 쉬고 싶다고. 윤희는 작게 끄덕인다. 좋아요. 같이 해보죠. 어떻게든. 혼자선 못하겠으니 우리 둘이 공범이네요. 동순이 손을 내민다. 두 주름진 손이 마주친다. 우리 여기서 탈출하다 잡히면 아마 평생 분리수용될 거야. 준비 잘해야 해. 며칠간의 관찰과 은밀한 전략회의. 두 사람은 서로의 동선을 체크하고 밤마다 복도 소음, 간호사 순찰 시간, 문 열쇠 위치까지 암기한다. 동순이 작게 현금과 쿠키를 장롱 속에 매입한다. 윤희는 새벽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문 손잡이를 몰래 확인한다. 중간중간 작은 갈등도 있다. 동순은 속도가 느린 윤희에게 짜증을 내고 윤희는 동순의 성급함이 불안하다.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 탈출은 꿈도 못 꿔. 아직 맘의 준비가 안 됐다니까. 우리 계획 엉망으로 만들 순 없잖아요. 에휴. 가족 생각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나가는 거야. 하지만 갈수록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다. 저녁마다 하찮은 추억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다. 윤희, 예전엔 그저 도망만 치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보고 싶을 줄 몰랐어요. 동순, 나이 먹으니까 인생 응원해줄 남이 한 명만 있어도 덜 무섭더라. 그날 밤 결행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둘. 다시 묻지, 정말 진짜 할 거야? 네, 이젠 죽더라도 여기서 썩는 건 못 참아요. 동순이 윤희의 어깨를 잡는다. 좋아, 우리는 공범이야. 같이 살아남든 같이 끝장나든. 침묵하지만 어딘가 결연한 두 노인의 눈동자가 캄캄한 복도 끝 어딘가를 바라본다. 그러나 이 공범의 인연 안에서 오랜만에 사람다운 온기와 희망이 마음속 깊숙이 돋아난다. 탈출 계획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운 날이었다. 바다바람 요양원의 각종 경보등은 희미한 빛으로 복도를 물들였다. 윤희와 동수는 그 불빛마저 조심스레 훔쳐보며 벽에 등을 기댔다. 오늘 할 수 있을까?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뗐다. 아니, 내일 모레가 더 안전해. 순찰 시간표가 바뀌고 간호부장 교대하는 날이야. 동수는 항상 신경이 곤두선 채 주변을 관찰했다. 둘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다. 순찰 간호사가 식당 쪽으로 이동할 때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복도 끝 증기 보일러실을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한다. 그리고 뒷마당 장애인용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 두 사람은 낮에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냈다. 다른 노인들과 불필요한 대화를 삼갔고 서두르지 않았다. 미묘한 시선만 교환할 뿐이었다. 만약 이 계획이 들키면 평생 그곳에 감금될 수도 있었다. 동수는 항상 머리맡에 작은 종이와 연필을 두고 간호사들의 동선과 순찰 타임을 기록했다. 윤희는 주기적으로 약을 먹는 척하면서 남몰래 방 벽장에 탈출용 물품을 모았다. 초콜릿 한 조각, 눅눅해진 햇반, 작은 생수병. 이들이 가진 전부였다. 또 한 가지 걱정거리는 바로 2층 복도 센서 등이었다. 감지기 센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빛이 더 밝아진다. 센서를 피해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근무 중인 간호사 김 씨가 두 사람의 방에 들어왔다. 박동순 어르신,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동수는 조금 신경질적인 투로 대꾸했다. 사람 사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것뿐이지 새삼스러울 것 없지요. 간호사 김 씨가 돌아서려다 윤희를 빤히 바라봤다. 김윤희 어르신은 어떠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셔서 걱정됐어요. 윤희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이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고개를 숙였다. 동순이 간호사 사라지자마자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연기 잘했네. 오히려 눈에 덜 띄게 돼서 좋아. 둘은 현관문 손잡이에서 가장 쉽게 돌릴 수 있는 파손 지점, 열쇠 위치까지도 익혔다. 내일 새벽 4시에 움직이면 순찰 공백 생긴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야. 윤희는 두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전날 밤 방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윤희, 동순 씨, 혹시 실패하면 우리 완전히 미친년 되고 말 거야. 내 가족들도 이제 아예 찾아오지 않게 될지도 몰라. 동순, 겁내지 마. 여기서 더는 버틸 이유 없어. 뭐든 두려우면 못해. 우린 이미 잃을 걸 다 잃은 사람들이잖아. 윤희, 그래도 혹시 오늘 밤 우리 중 하나라도 그냥 여기 남아야 한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동순, 그런 소리 말고 서로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자. 둘 다 살아서 나가자. 아니면 함께 미쳐주든가. 두 사람은 손을 세게 잡았다. 그리고 결전의 아침. 0355. 요양원 전체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곤 간호사 1명, 야간 경비원 1명이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옷을 챙겨 입고 복도문을 살짝 열었다. 불빛이 복도 반대편을 비출 때 슬리퍼 소리를 최소화하며 걷는다. 계단 쪽에서 경비원의 그림자가 흘끗 지나간 다음 그들이 드디어 보일러실 문 앞에 도착했다. 잠깐 누구 있어? 2층 어스름한 조명에 동료 노인 1명이 흘낏 윤희를 쳐다봤다. 할머니, 왜 이 시간에? 동순이 다짜고짜 덤빈다. 잠이 안 와서 신경 끄세요. 노인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금방 방으로 들어간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비상구 문 앞, 동순이 수차례 연습한 대로 자물쇠를 돌린다. 드디어 딸깍하며 열린다. 그 순간 복도 안쪽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위험하다. 직원이 온다. 두 사람은 빠르게 비상구를 튼튼히 열고 바깥으로 내달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바다에 울렸다. 밖은 축축하고 차가운 이른 새벽. 요양원 마당에 바람이 거세다.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자 아직 별들이 깜빡였다. 복도 안에서 경비원의 고함. 비상문이 왜 열려 있어? 경보음이 삐익 울린다. 동순이 낮게 외친다. 뒷문은 이쪽이야. 둘은 담장 밑을 빠르게 헤맨다. 잠시 후 요양원에서 나오는 플래시 불빛. 윤희가 숨죽이며 속삭인다. 동순 씨, 잡히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몰라. 동순이 이를 악문다. 죽을 각오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말았어야지. 피해 모고 따라와. 철조망 아래 작은 구멍. 동순이 몸을 구겨 먼저 빠져나간다. 윤희가 머뭇거리자 동순이 거친 손으로 끌어당긴다. 어서 머리 숙이고 시끄럽게 굴지 마. 두 사람의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요양원 건물을 벗어난 뒤 불빛에서 점차 멀어졌다. 한참을 달리고 난 끝에야 윤희가 무너진다. 숨이 안 쉬어져. 동순이 옆에 주저앉으며 헉헉거린다. 여기까지만 온 것도 대단해. 자, 이제 항구 쪽까지 한 번 더 가보자. 하지만 건물 쪽에서 경적이 크게 울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경호원이 무정의로 소리친다. 도망간 어르신 두 분이야. 골목 뒤 살펴봐. 둘은 숨죽이고 낮은 담장 뒤에 웅크린다. 윤희, 도와줄 사람 1명만 있었으면 우린 지금 죄인 취급이네. 동순, 우린 죄인이 아니야. 자유가 죄라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멀리 수산시장 골목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동순이 조용히 말한다. 이제 여기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난다. 곧 진짜 바다야. 윤희는 눈물이 핑 돈다. 내가 이 늙어서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볼 줄은 몰랐네.
하지만 쫓기는 발소리는 이어지고 두 사람의 탈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 살아야 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가족에게 짓밟힌 두 여인은 이 새벽 도시의 지붕 밑으로 사라져 갔다. 자유를 향한 도주. 부산 거리에 추격전 쇳바람이 매섭게 스치는 부산 바닷가 새벽. 김윤희와 박동수는 진흙이 묻은 옷으로 골목 담벼락 끝을 붙잡고 간신히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동쪽에서는 이미 여명이 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요양원 직원과 경비의 고함이 더욱 극적인 현실을 각인시켜준다. 이쪽이야! 동순이 재빠르게 윤희의 손목을 잡아 견인했다. 항구 쪽 골목이 복잡하니깐 그 틈을 노려야 해. 사람들 많아지면 우리 찾기 힘들 테니까. 둘은 어두운 수산시장 초입 골목으로 달려들었다. 화로차가 분주히 오가고 고무장화를 신은 상인들이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분주히 장을 연다. 등 뒤로 요양원 남직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두 분 보신 분 혹시 못 보셨어요? 할머니 두 분요? 숨죽인 새벽 사람들 속에 뒤섞여 윤희와 동수는 벤치를 틈타 숨을 고른다. 윤희는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이러다 잡히면 우릴 더 깊이 가두겠지? 세상에 다시는 안 나오게. 걱정 마. 절대 잡히지 않아. 남쪽으로 항구의 배들이 서서히 이른 출항을 시작한다. 수산시장 옆 골목에서 동순이 아는 척을 한다. 저쪽 끝에 내 옛 친구가 있어. 옛날에 항구에서 같이 일하던 형님인데 새벽마다 갈치배 타거든. 그 사람만 만나면 얼마든지 바다로 나갈 수도 있어. 둘은 빠듯하게 걸음을 재촉한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밝아온다. 이른 아침의 첫 버스, 낡은 트럭, 가게 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들, 그리고 이제는 자식 같은 나이의 젊은 경찰 순찰차가 골목을 돌아든다. 아, 저기! 경비원이 손짓한다. 둘은 무조건 뛰었다. 숨소리가 차오르고 종아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 동순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본다. 빨리! 저쪽! 윤희가 거의 넘어지듯 주저앉자 동순이 그녀를 부축해 다시 달린다. 좁은 골목, 대게탕집, 자그만 민박집 옆 빈터로 이어진다. 낡은 간이화장실 옆에 숨죽여 들어가 주저앉는다. 숨이 턱까지 찼다. 지나가는 경찰이 이상한 낌새에 주위를 슬쩍 살핀다. 이쪽 길 찾아봐! 동순과 윤희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못 들은 척 무심한 상인 한 명이 소근거린다. 노인들이 저리 힘차게 뛰는 것도 신기하네.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지자 항구시장이 불쑥 활기로 가득 찬다. 윤희는 헛헛한 마음에 동순을 바라본다. 이러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순은 이성적으로 머리를 굴린다. 부산 바닷가 중에서 외지인 많은 구역만 잘 빠져나가면 부산역 쪽 피난처로 갈 수 있어. 거기 내 친구 통발 원양 어장이 근처에 있거든. 그때 멀리서 아들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거기 있지? 윤희는 얼어붙는다. 어쩌다 이 소란의 아들까지 곧바로 나타난 걸까? 민석이다. 이놈이 어떻게... 동순이 뒷걸음친다. 하지만 윤희는 갈등 끝에 결국 얼굴을 가린다. 민석은 엄마를 부르며 시장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린다. 사람들이 둘러보고 요양원 직원이 뒤를 쫓는다. 동순이 급히 민석을 방해한다. 이봐, 자식 양반! 여기서 소리치면 경찰 다 몰려와! 민석이 거칠게 밀치며 고함친다. 당신들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윤희가 고함친다. 네가 나를 가둔 범인이다. 네가 내 이생을 뺏었어. 민석이 다짜고짜 손목을 잡아당긴다. 집에 가야 돼, 엄마. 무리한 몸싸움에 윤희는 휘청거릴 뻔한다. 동순이 몸을 던져 민석을 밀고 그 틈에 윤희를 다시 데리고 도주한다. 사람들, 구경꾼들, 그리고 시장의 동료 상인이 경찰관에게 소공어리기 시작한다. 부산역 방향으로 뛰는 두 여자, 뒤에서 직원, 민석, 경찰까지 모두 따라붙는다. 동순과 윤희는 부산역 인근 구두수선 골목에 숨는다. 숨이 가쁘다. 여기선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 나중엔 분명 찾아낼 거야. 동순이 낮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바닷가 쪽 뱃사람 찾으러 움직이자. 마지막 희망이야. 윤희는 눈앞이 아찔해 잠깐 넘어진다. 동순이 다시 그녀를 일으킨다. 사람 산다는 건 원래 일이 고달픈 거였나? 윤희가 겨우 숨을 고른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의 뱃사람 노인이 그들을 발견한다. 방금 내 심정 안다. 내 딸도 한때 집에서 쫓겨났었지. 그는 손짓에 낡은 어선 쪽으로 유도한다. 이쪽, 여기로 오라고. 직원과 민석의 고함이 등 뒤에서 번진다. 노인이 재빨리 둘을 배 밑 창고에 숨긴다. 긴장, 그리고 정적. 항구가 본격적으로 분주해질 즈음, 뱃사람이 무언가 건넨다. 물 한 병, 그리고 바닷길 티켓이야. 지금 당장 표는 못 끊지만 내 신분증만 있으면 잠깐 이동은 가능해. 동순이 눈물이 맺힌다. 목숨 걸고 달려온 하룻밤. 이제서야 처음으로 진짜 누군가의 도움을 실감한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실제로 요양원 차량, 순찰차, 민간 경비까지 부산역 인근 백기를 요주의 구역으로 봉쇄하기 시작한다. 이대로 잡히면 윤희가 두려움에 떤다. 동순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이젠 후회하지 마. 끝까지 이 발로 걸어가자. 노인이 속삭인다. 기회가 오면 무리하지 말고 탑승해. 나는 책임진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직원들과 아들 민석이 항구 건너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동순이가 단호히 말한다. 선택해. 윤희 씨, 다시 그 지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남은 삶이라도 우리답게 걸을 것인지. 윤희는 깊게 숨을 쉰다. 난 더 이상 자식의 죄책감에 인질 잡히지 않을 거야. 갑작스런 함성, 요양원 직원이 여깄다 외친다. 동순과 윤희는 마지막 힘을 내어 부둣가 쪽으로 달려간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린다. 민석이 허겁지겁 따라붙으며 절규한다. 엄마,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옌마. 윤희가 돌아서서 사납게 소리친다. 부탁이면 내 인생 편히 놔두는 게 부탁이다. 그리고 동순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닷길로 자유를 향해 달린다. 아침 볕이 부산 바닷가를 환하게 비춘다. 살아있는 한, 내 의지로. 윤희와 동순의 손목엔 주름이 깊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뜨거운 온기가 흐른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리라. 마지막 배신 부산 항구의 분주한 소음 위로 한 무리의 사람들 틈에서 김윤희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동순이 근처에서 숨을 고르고 있으나 이미 윤희는 시장통 광장 한복판에 던져진 조각처럼 우두커니 멈춰섰다. 바로 그때 두 아들 재호와 민석이 나타난다. 민석은 숨이 찬 채 팔을 벌려 어머니를 가로막는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거냐고. 재호도 달려와 팔을 잡아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웠어? 엄마, 우리까지 망신시켜야 속이 풀리겠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윤희는 자식들의 얼굴을 단단히 노려본다. 내 놈들이 날 여기로, 그 끔찍한 곳으로 다시 보내려고? 엄마가 꼭 죽어야 그 마음이 편하냐? 아니, 돈이 들어오면 다 괜찮아지는 거야? 재호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엄마, 제발 좀 현실을 봐.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우리가 다 감당하란 말이야? 민석도 고함친다.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꼬였어.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 엄마 자존심만 생각하면 가족 다 무너져. 윤희는 울분에 손을 떤다. 니들 인생 다 망가졌다고? 나 때문에 망가졌다고? 내가 너희 인생의 짐이었냐? 민석은 세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엄마 몰라서 그래? 그깟 집 때문에 형이랑 나랑 매일 싸우고 아내도 날 피곤하다며 난리야. 엄마가 그냥 요양원에 있으면 다 해결돼. 윤희가 민석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린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진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너도 나중에 늙어서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봐라. 재호가 윤희의 팔을 힘껏 쥔다. 엄마, 제발 우리를 좀 놓아줘. 우리도 가끔은 엄마 좀 내려놓고 싶다고. 윤희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니라는 거냐? 너희한테 난 그냥 돈벌이 수단? 골칫거리였었냐? 그 순간 동순이 시장 한 구석에서 비틀거리며 달려온다. 그만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분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전부였던 사람이라고요. 재호와 민석은 동순을 째려본다.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우리 가족 일이야. 동순이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외쳤다. 난 그냥 이 근처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대낮에 어머니를 동물처럼 끌고 가는 게 가족입니까? 순간 민석이 동순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친다. 엄마가 말 듣기만 하면 여기까지 뭐 하러 와? 우리 다 지쳐 죽겠다고. 윤희가 다시 재호를 보고 이를 간다. 그래, 다들 그래. 네 아버지 죽고 난 뒤 집에도 안 오더니 내가 죽을까봐 무섭니? 아니, 죽을까 무서운 게 아니겠지. 내가 안 죽으니 유산도 집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더 화가 나는 거 아니냐. 재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한다. 엄마는 정말 한 번도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했어. 엄마만 불쌍하고 우리는 항상 잘못됐고. 그런 식이면 끝이 없어. 군중은 두 노인의 싸움, 자식의 죄책감, 상처의 고백을 숨죽이며 본다. 누군가 조용히 경찰을 불렀다. 동수는 김윤희를 감싸며 중얼거린다. 여사님, 이제 그만해요. 여기서 더 버텨도 상처만 남아요. 그때 민석이 갑자기 윤희의 팔을 세차게 잡아끈다. 윤희는 몸이 휘청거리며 다시 아들 쪽으로 넘어갔다. 경찰관 둘이 현장에 도착한다. 무슨 일이십니까? 재호는 서둘러 상황을 설명한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 약속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저희가 모시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 중 몇몇은 경찰에게 항의한다. 이건 가족 문제 같아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린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어머님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윤희의 발은 무겁게 끌려간다. 동순이 곁을 붙잡으려다 직원 2명이 강제로 떼어낸다. 동순이 그 자리에서 넘어져 팔을 다친다. 여사님, 반드시 살아야 해요. 요양원으로 강제 이동되는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에 펼쳐진 부산 시내의 빛을 멍하니 바라본다. 눈가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내가 무얼 잘못한 걸까? 왜 내 모든 것이 죄가 되었을까? 동순의 부상 소식이 나중에 전화로 전해진다. 동순 씨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대요. 더는 우리와 같이 못 있을 것 같은데. 밤, 윤희는 요양원 좁은 방에서 조용히 목욕탕으로 들어간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한참이나 앉아 있다.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걸까?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 간호사 소연이 놀라 급히 문을 열었다. 어르신, 왜 여기서 이런 밤중에 물에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윤희는 힘없이 고개를 숙인다. 이젠 아무 의미 없어. 다 잃었으니까. 소연은 윤희의 손을 꼭 잡는다. 더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저도 있으니까요. 윤희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도 없이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쏟으며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여느 때보다 침울한 얼굴로 창밖을 본다. 그러던 중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온다. 김윤희 어르신 맞으시죠? 저 민석 씨의 아내인데. 잠깐 뵙고 싶어요. 남편 모르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윤희는 멍하니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내 인생에 또 어떤 배신과 진실이 남았을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며느리의 약속 회색빛 부산의 겨울 아침. 습하고 거친 바닷바람이 차갑게 부딪힌다. 김윤희는 요양원 좁은 방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낯선 전화를 곱씹으며 마음이 복잡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밤새 남편도 모르게 전화까지 했을까?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낮 3시. 윤희는 요양원 직원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 인근 바닷가 작은 식당에서 며느리와 마주하게 된다. 햇빛이 차가운 유리창으로 스며들고 식당 안은 한산하다. 둘은 맞은편에 앉았지만
오랫동안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먼저 며느리가 침묵을 깬다. 김윤희 어머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윤희는 냉소적으로 낮게 답했다. 여기서 바쁠 게 뭐 있지? 죽으나 사나 기다리는 것뿐인데. 며느리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잇는다. 어머님, 오늘은 저도 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사실 저도 2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 한번 여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윤희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린다. 네가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내 자식 챙기느라 남편 병수발하며 결국 다 버티느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의 정적, 식당에 뜬금없는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며느리는 다시 표정을 굳히고 솔직하게 내뱉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겐 어머님이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남편의 어머니,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윤희도 가시 돋친 소리로 맞받는다. 나야? 네가 가족이라고 느껴졌겠니? 내 자식, 내 집, 그게 내 남은 전부였는데 네가 내 자식 옆에 나타난 순간부터 난 점점 혼자가 됐으니까.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제가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솔직히 남편도 시댁도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점점 날 밀어내더라고요. 본가에 가서 어머님 흉보기도 했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며칠씩 집을 나가기도 했어요. 윤희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본다. 민석이가 너를 힘들게 했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다. 저도 지쳤어요. 남편은 늘 피곤하다, 답답하다, 집에 오면 잠만 잔다. 결국 저를 무시하고 때론 화풀이도 했어요. 며느리의 손이 떨린다. 많은 날들을 울면서 지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도 시집 왔으니 참고 살아야지. 이게 다 효도고 희생이지 하며 저 스스로도 억눌렀으니까요. 윤희도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했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 자식이 내게 어떤 남편이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구나. 둘 사이에 뻑뻑하고 긴 침묵이 흘렀다. 식당의 사장도 옆 손님의 젓가락 소리도 삼켜져 버린 듯 정적이 드리운다. 잠깐 후 며느리는 용기 내어 말을 꺼낸다. 어머님, 요새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편 앞에선 약하고 시댁 앞에선 무심하고 결국 어머님 힘들게 하는 게 저의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은다. 하지만 아들이고 며느리고 떠나 저도 여자고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우린 다 자기 인생에 갇힌 채 살아온 거죠. 윤희가 울컥한다. 그래, 맞아. 나는 평생 가족의 이름으로 쉬운 말로 참으라고, 아프라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지. 잠시 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다짐한다. 저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머님이 강제로 요양원에 있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 법적으로도 따져보고 사회복지사와도 상의할 거예요. 필요하면 저희 힘으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윤희는 놀라움에 며느리를 쳐다본다.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니? 민석이가 뭐라고 하든 가족들 욕을 먹을 수 있는데. 며느리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전 더 이상 시댁 며느리로 남편 그늘에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엄마도 서로 손잡고 새로운 인생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 둘이 진심으로 연대하면 누가 우릴 막겠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처음 만났던 그날과 달리 묵직하게 흐르는 공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다. 윤희는 무겁게 손을 내민다. 며느리가 그 손을 꼭 잡는다. 식당 창밖 회색 겨울 바다가 잔잔하게 흔들린다. 윤희는 그제야 마음속 한 겹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이 느낀다. 네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뭐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힘들 땐 말해요. 속상할 땐 그냥 전화해요. 우리 이젠 서로 숨기지 않기로 해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처음으로 며느리의 어깨에 기대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며느리. 하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른다. 부산의 찬바람도 지난 세월의 원망도 조금은 고요해진다. 이날 이후 둘은 소송 준비와 행정 상담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며느리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면서도 요양원에 방문해 윤희에게 필요한 서류와 증거들을 모아준다. 때론 민석과 갈등이 깊어지지만 엄마를 홀대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요양원 직원들이 점차 눈치를 채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하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제 엄마의 삶을 함부로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윤희는 그 모습에 놀라고 또 감동받는다. 그리고 어느 날 윤희와 며느리는 바다로 산책을 나간다.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깔깔 웃는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인지도 모르겠다. 윤희의 속삭임에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도. 저도 오늘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사슬을 끈타 바람에 실린 바다의 소금기가 부산 시내에 가볍게 스며든다. 겨울 아침 윤희는 요양원 창문을 열고 멀리 흐릿한 파도를 바라본다.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어디선가 힘찬 기운이 부풀어 오른다. 어젯밤 며느리가 남몰래 가져다 준 서류 봉투를 열어본다. 노인 인권보호법, 비자발적 입소자 권리 구제 절차, 사회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가 또박또박 적혀 있다. 그 예리한 서류들이 이상하게도 어둡기만 하던 자신의 미래를 살짝 밝힌다. 이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을래요. 저는 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며느리의 옆모습과 그 목소리가 떠오른다. 윤희는 다짐하듯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 그래, 이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며칠 후 윤희와 며느리는 노인 인권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는다. 사회복지사 김 선생은 신중하게 묻는다. 어머님, 강제 입소가 가족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본인 의사와 전혀 다르다면 행정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빠르게 덧붙인다. 이런 사례는 제법 많죠? 저희처럼 억지로 노인을 시설에 넣으려는 가족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가족 내에서도 재산이나 보호 명목으로 강제 입소를 추진하는 일이 참 흔합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지역사회, 노인단체의 연대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집에서 혼자 자기 인생 살 수 있나요? 김 선생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원금, 방문 돌봄, 사회복지 연결 등 법적으로 뒷받침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 어머님 자신의 의지예요. 윤희는 오래된 사슬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 대접받으며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삶. 정말 그 한 번쯤은 나도. 며칠 뒤 며느리는 지역 방송국 기자와 통화하며 상황을 설명한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비슷한 피해자들이 아직 많아요.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입장인 어르신들에 대해 특집 취재를 고려해 주시겠어요? 기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다뤄야죠. 취재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한 절차, 서류, 증거 자료는 차곡차곡 정리된다. 이제 요양원과 정식 면담,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심판 요청서까지 접수하면 돼요. 며느리가 옆에서 힘주어 말했다. 윤희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차 결의에 찬 눈빛을 띄었다. 드디어 요양원에서 면담이 열렸다. 두 아들과 요양원장, 사회복지사, 지역 언론사 취재진, 윤희와 며느리, 그리고 동순까지 여러 인물들이 한데 모였다.
요양 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뗐다. 김윤희 어르신의 가족들이 강제 입소를 청원해 오셨으나 최근 어르신 본인의 강한 거부 의사가 확인돼 각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호와 민석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꾸 엉뚱한 말만 하고 집은 엉망이 되고.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언제부터 내 뜻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민석은 울먹이며 대꾸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불안해. 우리도 우리 삶이 힘들어. 윤희가 냉정히 대답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하지. 엄마를 밀어내기만 할 거냐. 멈추지 않는 대화. 얽힌 원망과 오해의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려나온다. 사회복지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선택할 권리를 아무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 입소가 정당하지 않다면 향후 가족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요양원은 답답한 표정을 짓는다. 대기실에서 방송국 취재진이 기록한다. 동일한 사례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순과 다른 입소 노인들도 용기를 내 목소리를 냈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도 자기 결정권이 필요해요. 권위적인 요양원 직원은 나가면 생명 보장 어렵다. 가족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니냐 며 맞섰지만 동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맞섰다. 죽더라도 우리 선택대로 죽을 권리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격앙된다. 그때 재호와 민석이 갑자기 격분한다. 그래도 엄마가 이상행동 반복하면 어떡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다 우리 탓이잖아요. 며느리는 강하게 주장했다. 아니요. 엄마의 삶을 아들 둘이 대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가족이란 억지로 붙드는 밧줄이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희망이어야 해요. 오랜 침묵 끝에 윤희가 결연하게 선언했다. 나는 남은 삶을 내 손으로 결정하겠다. 더 이상 누구의 죄책감이나 겁, 체면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노인학대, 인권 침해에 방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과 복지공무원이 개입하여 가족과 요양원 측을 제지한다. 더 이상의 강제력 행사, 위협, 심리적 강요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윤희는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한다. 동순과 여러 입소 노인들은 자신들의 사연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지역사회에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며칠 뒤 행정결정이 통보된다. 김윤희 어르신의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원 입소 강제는 위법으로 판단, 본가 거주를 원할 시 국가, 지자체 차원의 돌봄 서비스와 주거 지원을 병행함.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과 지역에는 노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동순 역시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독립생활을 준비하게 되고 입소 노인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작은 물결이 일렁인다. 어느 늦은 밤 윤희는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말한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갇혀만 살았을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지막까지.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이제 사슬 끊었잖아요, 이제 어머니.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절망에 묶지 않는 것 같아요. 윤희는 마음속으로 오랜 어둠을 헤치고 오는 작은 파란 새를 느낀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 펼쳐질 준비가 된 듯했다. 마지막 꽃이 피는 날 온화한 봄볕이 부산의 바다 쪽 골목을 품는다. 짙은 겨울이 거치고 두껍던 외투가 얇아지는 4월. 김윤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요양원의 철문, 곰팡내 냄새, 멸시 어린 눈빛이 그녀의 삶을 덮지 않는다. 작은 빌라, 소박한 가구, 한켠에 놓인 화분과 싱그러운 커튼. 이 공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덜어낸 자유의 터전이다. 그 옆방에는 동순이 새로 얻은 방이 있다. 윤희와 동순,
그리고 며느리 지선과 몇몇 노인 친구들이 오가며 지내는 아담한 공동체가 형성됐다. 일상은 소박하고 따스하다. 아침에는 윤희가 차린 밥상에 웃음이 오가고 오후에는 바다 산책을 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천천히 풀어냈다. 동수는 익살맞은 농담으로 윤희를 웃게 만들었고 지선은 소소한 서류와 발걸음으로 어머니와 그 이웃을 돌봤다. 이렇게 살아보니 좋군. 사람은 꼭 집 크기, 통장의 숫자가 아니고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구먼. 동순의 말에 윤희가 애잔하게 미소 지었다. 때때로 윤희의 집에는 동순의 옛 어부 친구들이 들러 해녀 이야기, 전쟁 이후의 울분과 희망을 나누곤 했다. 노인들은 서로의 상처와 실수를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도 얼마든지 시작이 가능함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동순이 우울한 목소리로 회상했다. 죽기 전까지 내가 나였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 남의 아버지, 남의 남편, 남의 동생. 근데 이제야 내 이름으로 꽃 한 송이 심어보는구먼. 윤희는 동순과 함께 작은 뜰에 꽃을 심는다. 찰나의 햇살에 꽃 본고리가 부풀고 둘은 그 꽃 앞에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본다. 저 꽃이 날 닮았지? 응, 힘들어도 또 피는 게 꽃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순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 난동 끝에 받은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던 탓이다. 두 팔을 헛디디며 바닥에 주저앉는 동순. 윤희는 당황스레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갔다. 괜찮아요, 나는. 오래 살지는 못해도 나답게 살았으니 아쉽지 않아. 입원 중인 동순의 손을 잡고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막 자유로워졌는데, 이제야 당신이랑 진짜 친구가 됐는데 어쩌자고 먼저 가려고 해요. 동순이 가느다랗게 웃었다. 괜찮아요, 윤희 씨. 내가 어디에 있든 당신은 이제 묶여있지 않잖아요. 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아도 돼. 다만 내 힘으로 세상에 나가본 그 용기가 내 자셔시라 생각해요. 윤희는 며느리 지선과 함께 동순의 병상 곁을 지켰다. 며칠 뒤 동순은 바닷바람이 부는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동순의 장례식은 요란하지 않았다. 항구 작은 마을의 목사와 몇몇 이웃들 그리고 윤희와 지선, 몇몇 동료 노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바닷가에서 작은 꽃다발과 동순이 남긴 낡은 파이프를 하늘로 띄운다. 윤희는 그 앞에서 흐느낀다. 사는 동안 우린 한 번도 정말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동순 씨와 함께였기에 이 봄이 나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꽃과 재를 감싸 안았다. 지선은 윤희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윤희는 해묵은 상자를 하나 꺼내 남편의 영정 앞에 선다. 작은 촛불을 피우고 조용히 고개 숙인다. 당신 나 많이 미워했지? 가끔은 내 미움이 더 컸던 것도 맞아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사랑도 미움도 모두 용서하려 해요. 나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누구 뒤에 숨지 않고 살다 갑니다. 잠시 침묵하다. 윤희는 혼잣말을 이었다. 삶이란 결국 나를 살아내는 일. 가족이란 나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제 내 삶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고 내 손으로 지켜가렵니다. 며칠 뒤 두 아들이 찾아왔다. 재호와 민석은 어색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둘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윤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필요했던 건 돈도 집도 아니었어. 사랑이었지. 근데 그 사랑은 남의 잣대나 체면이 아니라 서로 진짜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야 시작되는 거란다. 민석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내가 평생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찾았듯이 너희도 스스로 네 죄와 두려움, 외로움에 맞서길 바란다.
그때 되면 비로소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야. 쓸쓸한 봄날 저녁, 윤희는 아들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집 앞 작은 뜰에 앉았다. 꽃들의 향연과 동순에 남긴 해풍 같은 농담이 귓가를 맴돈다. 며칠 후 윤희는 항구 바다가 보이는 낡은 카페에서 며느리와 햇살을 나눈다. 지선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젠 어머니가 아니라 윤희 씨로서 살아가도 돼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에는 매화와 동백이 마지막 한 송이까지 피어나고 있다. 꽃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군. 지선이 웃으며 맞장 굳혔다. 네, 인생도 꼭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시간 끝에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한순간이 열리니까요. 윤희는 눈을 감는다. 그녀의 삶, 그 모든 굴곡과 눈물, 미움과 사랑이 바닷바람처럼 가볍게 흘러갔다. 그날 밤 동순의 영정을 곁에 두고 윤희는 다시 말없이 촛불을 켰다.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마지막 한 날. 그날에도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꽃 한 송이 피워 보내줄게. 바다의 달, 그리고 잎새를 흔드는 봄꽃 사이로 마지막 혹은 또 다른 시작의 하루가 밝았다.